자, 오늘은 제가 이북으로 읽고 있는 책인데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책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책은 그 2023년 11월 24일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출간돼서 해를 넘겨서 2024년까지 꾸준한 판매를 기록하면서 베스트셀러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제목부터 독특하죠.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자, 먼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들어보셨을 텐데 좀 간단히 좀 알아보면 이게 애칭으로 메트로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1866년도에 파리에서 미국 예술을 좀 일으켜보고 부흥해보자 하는 민간에 의해서 추진된 대형 프로젝트죠. 그래서 4년 후인 1870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현재 메트의 위치는 뉴욕의 맨하탄 5번가 센트럴파크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크기가 굉장히 큰데 뉴욕주는 물론이고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미국 미술관 박물관 굉장히 많은데 크기도 일단 가장 큰데 얼마나 크냐? 면적이 7만 평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감 잘 안 오시죠? 축구장 대략 25개를 합친 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300만 점의 작품을 보기 위해 연간 몇 명이 나올까요? 관람객 굉장히 많이 옵니다. 700만 명. 대단합니다. 이 정도 되면 세계 3대, 5대 나오죠. 영국 대형 박물관 루브르와 함께 세계 3대 박물관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시실들에 이렇게 축구장 25개 크기의 전시실에 걸려있는 작품이 메트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의 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창고에 보관 중이라고 하죠. 해외에 전시하면 우리나라에도 메트의 예술품들이 오기도 하고요. 세계 최고의 땅값을 자랑하는 뉴욕 맨하탄 센트럴파크 바로 옆에서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을 미술관으로 운영한다는 거, 이거는 사실 과거, 이제는 더 이상 아니죠. 세계 최고의 국가라고 불렸던 미국의 힘이었습니다. 사실 강대국이라는 거는 제일 낮은 게 군사 강대국, 그 다음이 경제, 진짜 완벽한 넘버원은 문화 강대국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히려 문화가 굉장히 K문화, 영화, 노래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데 미국은 넘버원의 자리가 위태를 넘어서서 이제 넘버원의 자리가 아예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의 힘이 많이 죽긴 했지만 메트 같은 데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입장료 없이 오직 기부금으로만 운영이 됐었는데 이제는 30불의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뉴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안 받고 관광객들에게만 돈을 받는다 해서 말도 많긴 하는데 이제는 기부금으로만 운영되지 않고 30불의 입장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술관의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이 센트럴 파크 주변 풍경이 굉장히 멋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뉴욕 가면 야구도 보고 농구도 보고 센트럴 파크도 가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찾기 때문에 연간 방문객이 700만 명에 이렇게 되는 거겠죠. 한국과의 인연 살펴보겠습니다. 메트에도 한국관이 있는데 아직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집트관이나 그리스관보다는 작겠죠, 당연히. 근데 2023년도에 개관 25주년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우리나라의 화장품 업체 설화수와 메트가 협업을 하기도 했고 메가박스에서는 메트 오페라 22-23 시즌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단독 상영하기도 했습니다. 이 또한 K컬처 자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니까 미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어서
매트에서는 2024년 9월부터 한국의 설치 미술가인 이불 작가님의 작품을 전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미술가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그럼 책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아마존에서 40주 연속 베스트셀러를 기록했고 영화평론가지만 다독가로도 굉장히 유명한 이동진 씨가 선정한 2023 올해의 책 3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가디언, AP통신 등 우리가 뭐 아는 외신들 자주 인용되는 통신사 이런 언론 매체에서 극찬을 받고 세계 각국에서 번역 출간되어서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 저자 패트릭 브릭리는 이 책이 데뷔작입니다. 데뷔작. 첫 책인데 이 정도의 메가히트를 기록했는데 이쯤 되면 이 작가의 인생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 야, 그전에는 글을 안 쓰고 뭐라고 살았을까 궁금해지죠. 작가는 2004년부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보이는 세계 최고의 인문 교양 잡지 뉴요커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꿈의 직장이죠. 기본적으로 인문 소양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뉴요커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전 영상 참고해 보시고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이런 명문 회사에 들어가니까 인생에 그냥 장애물 하나 없는 꽃길이 쫙 펼쳐질 거라고 모두가 예상 가능했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 생활 5년 차가 되던 2008년도에 결혼을 며칠 앞둔 그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비보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그를 꽃길에서 끌어내려서 시궁창으로 밀어버렸습니다. 바로 자신의 멘토이자 각별한 사이였던 친형이 젊은 나이에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결혼식 날짜랑 얼마 안 뒀으니까 이게 무슨 운명의 아이러니인지 인생이 왜 이렇게 기고한지 자신의 결혼식이 열려야 했던 날 자신의 형의 장례식이 열리는 인생의 비극이 펼쳐진 것입니다. 작가는 30살도 안 된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사람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몸도 무너지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다닐 수가 없죠. 집에서 칙거만 하고 있던 어느 날 센트럴파크에 낙엽이 탁 떨어지던 가을 무렵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자살을 생각도 했었겠죠. 근데 거기까지는 이르지 않고 야,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도망쳐야겠다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숨은 곳은 세계 최고의 미술관이라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었습니다. 이 동굴에 곰이 숨듯이 숨은 게 아니고 경비원으로 취직을 했던 거죠. 사람이 이게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함께 무너지는 게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저는 이 작가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데요. 때때로 이 단순한 일들이 뭐 뜨개질을 한다든지 명상도 도움이 되겠죠. 단순한 일을 하면서 생활을 이어가면 사람의 마음에 평온을 좀 되찾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도 경비원으로 취업을 한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 매트가 7만 평의 공간에 300만 점의 작품이 수시로 전시가 되니까 여기서 무려 10년 동안 경비로 일합니다. 그냥 1년 뭐 몇 개월 있었던 게 아니고 진심을 다해서 10년을 어떤 일을 하면 장인이라고 하니까 10년 동안 일을 하게 되는데 일과가 하루 8시간 동안 서 있는 거죠.
경비를. 그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환을 합니다. 지역 구역마다. 육체적으로 다리는 아프지만 작가는 세계 과거로부터 올라온 이 거장들의 작품을 보며 마음의 치유를 받고 위로를 받게 됐던 거죠. 그리고 10년간 미술관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퇴직을 한 후에 그때의 일을 회고하며 이 책을 집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책이자 데뷔작인 거죠. 근데 제가 책을 좀 읽어봤는데 지금 절반 정도 읽긴 했습니다. 이 사실 예술 작품에 대한 이해가 높으면 높을수록 재미가 배가 되는 책인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예술 작품에 대한 설명만 있고 그림, 그런 얘기만 있었다면 이 책이 이토록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에는 다양한 국가에서 온 600여 명의 경비원들의 사연과 연간 방문객 700만 명의 관람객들과 교감하는 이야기가 따스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작가는 현재 비정기적으로 미술관 투어 가이드와 뉴욕 도보 가이드를 하면서 아내와 두 아이와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데 책이 너무 히트를 쳐서 이제는 전업 작가로도 충분히 살아도 되지 않을까, 다음 책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이 작가가 국내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술관을 올바르게 관람하는 방식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올바른 방식은 없습니다. 미술관 큐레이터, 고대 이집트인 르네상스 화가도 답을 모릅니다. 그냥 사람들이 없는 아침에 미술관에 가서 조용히 작품을 바라보세요. 필요한 건 오로지 작품을 마주하고 마음껏 해석할 용기입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예술품을 감상하는데.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이런 책이다, 요 정도만 설명을 드리는 거지, 이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느끼는 감정, 생각들은 사람마다 달라야 하는 게 정답입니다. 올바른 방법, 틀린 방법이라는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도 제 생각에 동의하는지 한번 제 의견을 좀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언제 올까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의 자기 의지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왜냐?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에서 굳이 방향을 바꿀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인생을 좌회전, 우회전을 할 수 있다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련이 왔을 때 타의에 의해서 터닝 포인트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작가도 만약 형이 죽지 않았다면 견고한 뉴욕의 빌딩 숲에서 월급을 받으며 승진을 위해 아직까지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생활도 좋지만 그렇게 해서 부장이 되고 임원이 됐겠지만 결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인생에 닥치는 시련은 분명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때 띠발띠발 욕하면서 버티면 이거를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드니까 이 시련이 나에게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장하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돼서 오히려 복이 되어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을 간단한 시 같은 걸로 적어봤는데 이 시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바다를 닮았고 바다는 인생을 담았습니다. 파도가 없는 바다는 없으며 파도가 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작은 파도는 항해를 고되게 하지만 더 큰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경험을 남기고 소멸합니다. 당신이 파도를 넘는 중이라면 아직 침몰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시련을 겪는 중이라면 아직 살아있음을 의미합니다. 소멸하지 않는 파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화이팅!